자, 계속해서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21번 A형입니다. A형 21번부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1번은요 아주 어렵지 않게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기분 좋게 부동산 투자 수익률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항상 기대 수익률이 뭐보다 클 때요?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을 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넘겼으면 돼요. 넘기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는 문제 풀이하는 거니까 기대 수익률은요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져 있을 때, 여기서 위험은요 체계적 위험을 얘기합니다. 시장 전체의 어떤요 나랑 상관없는 시장 전체에서 위험이 있죠. 여기에 주어져 있을 때 투자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자금을 투자하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 요거는요 요구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요구 수익률. 3번 볼게요. 요구 수익률은요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 요거는요 요구 수익률이 아니라 실현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실현 수익률.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은요 투자에 대한 수반되는 위험이 클수록, 사람들은요 위험이 클수록요 요구한 수익률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험이 클수록 요구 수익률은 커진다 해줘야 됩니다. 5번 볼게요. 실현 수익률은요 다른 투자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점에서 기회의 비용이라고 한다. 이거는 실현 수익률이 아니라 요구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어떤 대안을 선택했을 때 최소한 그 정도는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포기한 대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있죠. 그 정도 이상 얻어야 돼요. 이걸요 일종의 기회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구 수익률을요 다른 말로 기회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답은 1번 답하면 됩니다. 1번.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자, 포트폴리오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요. 자, 옳은 것을 얘기하는데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하여 체계적 위험뿐만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도 감소한다. 항상 문제 풀다가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체계적 위험은 절대 줄일 수가 없는 겁니다. 비계는 제거하고 먹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절대 제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효율적 프론티어 혹은 효율적 전선이라는데, 요거는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하여 동일한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요 최소화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집합, 요거 맞는 표현입니다. 맞아요. 자, 시장에는요 요거는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 기대 수익률, 요거는요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 위험입니다. 위험인데, 자, 시장에는요 수많은 포트폴리오 구성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 중에서요 좌상향 쪽에 있는 거를 매끄럽게 연결한 거 있죠. 요걸 효율적 전선 혹은요 효율적 프론티어 이렇게 합니다. 효율적 프론티어다 해줍니다. 요거는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따라서, 자, 이 선 내에는 수많은 포트폴리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이것들은 전부 다 위험이 같죠. 같은데 얘보다 얘가 기대치가 높죠. 얘보다 얘가 높다. 이거 선택하는 겁니다. 거꾸로 한다면요 여기 있는 것들은 수많은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얘네들은 기대 수익률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같은데 얘보다 얘가 위험이 작죠? 얘보다 위험이 작을 거 아닙니까? 이거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나 얘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2번도 맞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복수 정답으로 요거 충분히 2번도 맞는 걸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답원에서는요 산업인력공단 가답원은 4번 가서요 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2번도 복수 정답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충분히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수많은 포트폴리오 중에 여기, 자, 이때 3번 볼게요. 분산 투자 효과는요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는 투자 자산 비중을 늘리면 늘릴수록 체계적 위험이 감소한다. 틀린 겁니다.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돼요. 포트폴리오 전체 위험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3번 틀린 거고,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최적 포트폴리오는요, 자, 최적의 포트폴리오는요 투자자들의 주관적인 무차별 곡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걸 보수적 투자자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진 사람을요 공격적 투자자 해줍니다. 그러면 보수적 투자자는요 효율적 전선하고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접점, 요 끝에서 만나는 점 있죠. 등을 맞댄 점, 요걸 선택합니다. 4번 맞네요. 최적 포트폴리오, 이걸 최적 포트폴리오 해줍니다.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의 접점이 있죠. 이거 결정되는 겁니다. 맞아요.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경우에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 간의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에는 상관없이 분산 투자 효과가 있겠다. 틀렸습니다.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분산 효과는 커지는 거예요.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마이너스 1로 갈수록 분산 효과는 커진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 2번하고 4번 복수 정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 이해가 가능해요. 자, 절대 이 학자들이 잘못 낸 문제는요, 그 학자들이 이걸 인정하고 나가 됩니다. 자꾸 인정 안 하고 그러니까 학생들도 너무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 복수 정답을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23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23번 보겠습니다. 요걸 안 했네요. 잠깐만요. 자, 옳은 것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에는요, 순현재 가치법, 내부 수익률법,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회계적 이익률법, 요거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거는요, 순현재 가치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하나 더 한다면요, 현가 회수기간법, 이 네 가지 반드시 기하셔야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1번 틀린 겁니다. 2번 볼게요. 내부 수익률이란, 자,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항상 내부 수익률은요, 순현가는 0, 수익성 지수는요, 1. 자, 현금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세 가지 반드시 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부 수익률 자체가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은요, 순현가를 0으로 만든 할인율. 이 뒷부분 맞는 겁니다. 맞는 건데, 앞부분이 순현가를 1이 아니라 뭐예요? 0으로 만든 할인율. 내부 수익률이 곧 기대 수익률입니다. 같은 거예요. 3번 어림세법 중에 순소득 승수법의 경우에 밑으로 이제 소득이 들어가고 위로요 투자액이 들어가는데, 이 승수 자체가 회수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수가 높으면요, 높으면 회수기간도 길어지는 거예요. 승수가 낮으면요, 회수기간도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수값이 작을수록 회수기간도 짧아진다 해줘야 돼요. 짧아진대. 4번 볼게요. 순현재 가치법에서는요, 재투자용률로 시장 이자율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순현재 가치법에서는요, 요구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요구 수익률.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요, 내부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 해줘야 돼요. 5번 볼게요. 내부 수익률법에서는요,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을 경우에 해당 투자안을 선택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자, 여기서는요, 요거는, 자, 정답이 5번 맞네요. 내부 수익률이 요거보다 작을 경우에니까, 작을 경우 선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네요. 5번. 끝에서 약간 한 바퀴 틀어서 물어봤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네요. 아, 내부 수익률이 요거보다 커야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내부 수익률이 요거보다 작으면요,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번을 쭉 읽다 보면 5번을 답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24번 보겠습니다. 4번. 다음 표와 같은 투자 사업이 있는데 모두 사업기간이 1년이며 사업 초기에는 현금 지출만 발생하고 사업 말기에는요, 현금 유입만 발생한다. 할인율이 5%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이거 뭐 전형적으로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건데, 요것들은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맨 나중에 풀이했어야 됩니다. 나중에 연습을 좀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A 하나만 좀 풀어볼게요. A 하나만. 항상 1년 1기간 모형을 주로 물어보는데, 요거는 현금 유출액, 얘는요, 현금 유입액. 요거를요, 1기간 모형일 경우는요, 요구 수익률을 할인하면 돼요. 그러면 얘를 10%이다. 그러면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되는데, 이때는 결국은요,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하면요, 나누기 1.1 해주면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 20%이다. 그럼 나누기 1.2. 30%면요, 나누기 1.3. 5% 하면요, 나누기 1.05 해주면 돼요. 이렇게. 일시불의 현가계수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면 A 하나 한번 풀어볼게요. A 하나는요, 초기에 현금 지출이 3,800만 원 나갔네요. 1년 후에요, 6,825만 원. 6,825만 원. 그래서 요거 계산하게 되면요, 뭐가 나와 안 나와요?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 뺀 거를 순현가, 이것분의 이거 한 걸요, 수익성 지수라는 겁니다. 계산하게 되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이게 6,500만 원 나올 겁니다. 6,500만
500만 원. 자, 다 됐네요. 자, 계산해 볼게요. 써볼게요.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이 있다면 이거 MPV라는 게 수년가입니다. 그래 PI는요 수익성 지수예요. 자, 이때 여기서 요거 뺀 거 있죠? 요게 바로 MPV입니다. 2,700만 원이 되겠네요. 2,700만 원. 그 다음에 이것분의 이거 한 거 있죠? 요거 나눈 거니까 이것분의 이겁니다. 이게 수익성 지수라는 거예요. 계산하면요 1.71 나올 겁니다. 1.71. 이렇게 해서 박스에 대고 그냥 바로 계산하면 돼요. 자, B 부동산도 2,940만 원 나누기 1.05 해주면 돼요. 거기서 1,250만 원 빼면 되죠. 이런 식으로 곧바로 박스에 대고 바로 계산하면 돼요. 박스로. 계산한 결과만 써보겠습니다. 결과만 1,550만 원. 그 다음에 요거는요 2,7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PI는 2.24. 그 다음에요 거기 보니까 2.5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사업은 A가 아니라 가장 큰 게 C네요. C. 그 다음에 수년제 가치가 가장 큰 사업은요 수년제 가치가 큰 거는요 요거랑 요거네요. A하고 C 해줘야 돼요. A하고 C. 세 번째 볼게요. 수익성 지수가 가장 작은 사업. 수익성 지수가 가장 작은 사업은요 A가 되겠네요. A. 그 다음에 A의 수년제 가치와 B의 수년제 가치는 2.5배다. A의 수년제 가치는 B의 수년제 가치 2.5배다. A의 수년제 가치는 B의 2.5 하면 이게 3초만 훨씬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5배가 안 되네요. 2.5배 안 됩니다. 그럼 계산하면요. 이걸 나누게 되니까 1.74배입니다. 1.74배. 이거에 대비해서 얘가 몇 배라고요? 1.74배. 이걸로 나누면 돼요. 이렇게. 다 틀렸고 5번 볼게. A와 C의 수년제 가치는 같다. 맞네요. A와 C의 수년제 가치는 같다. 이건 맞네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24번은 5번을 답해야 됩니다. 5번. 25번 보겠습니다. 자, 부채금융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부채금융. 자, 금융은 크게 부채금융과 지분금융 나눌 수 있는 거죠. 부채금융과 지분금융.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부채금융은요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겁니다. 남한테 돈 빌리는 겁니다. 타인 자본을 조달해서 남한테 빌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정된 이자를 지급해야 돼요. 확정된 이자를 지급하는 이러한 형태. 회사에서 빌렸다면요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처음부터 약속한 이자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분금융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본을 조달한다 해줍니다. 자기 자본 조달한다는 얘기는요 같이 한솥밥 먹자 그런 얘기입니다. 같이 주인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배당한다 해줍니다. 실적을 배당한다. 그 얘기는요 실적이 없으면 배당 못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주인인데 회사가 장사가 잘 돼야 많이 받는 거죠. 장사가 안 되면요 많이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다 하라고요. 지분금융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분금융. 예컨대 부동산 투자회사 있죠. 부동산 투자회사에다가 투자한 사람은 주식을 받거든요. 이때 실적이 좋으면 많이 받는 거예요. 실적이 나쁘면요 적게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를 다 지분금융을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만약에 주식을 발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적을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실적을 배당받는 형태다. 이런 건 다 뭐라고요? 지분금융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화투자증권에 내가 투자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실적이 좋으면 많이 내가 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형태도 다 뭐라고요? 지분금융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부채금융에 해당되는 걸 모두 골라라 얘기했는데 이때는요 기억번에 보니까 주택저당대출 이거는 부채금융 맞죠? 그리고 디귿번에 신탁증서금융은요 이건 신탁회사한테 부동산을 이게 소유권 이전하죠 형식적으로. 그러면 수익증권을 줍니다. 그럼 그거 들고 가서 은행에다 주면요 돈을 빌려줍니다. 이런 형태로 돈을 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돈 빌리는 형태입니다. 이것도 부채금융. 그 다음에 그 리을번에 어음이라고 되어 있죠. 어음은요 보통 회사들이 돈을 나중에 갚겠다고 외상값을요 나중에 갚겠다고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이건 돈 빌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나중에 갚기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건 다 어음의 형태, 이런 건 전부 다 부채금융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번, 디귿번, 리을번 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인트 벤처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개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한두 개의 금융기관이 지분의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수익이 좋으면 배당을 많이 받겠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를요, 보통 조인트 벤처 이렇게 얘기하고, 부동산 투자회사 같은 경우는요, 대표적인 지분금융입니다. 돈을 조달하면서 주식을 발행하는 형태이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지분금융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와 같이 뭐 비슷한 문제가 또 나왔는데 28번을 먼저 갔다 오겠습니다. 자, 메자닌 금융이라는 것은요, 이 부채금융도 아니고 지분금융도 아니고 어중간한 형태 있죠. 어중간한 형태를요, 메자닌 금융 이렇게 합니다. 일단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암기하라고 했는데 이거를요, 메자닌 금융이다. 여기는 딱 두 가지 전환사채하고요, 전환사채, 그다음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 자, 이것들은 둘 다 회사채입니다. 회사채. 그러니까 원래는요, 부채금융이에요. 회사채, 채권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전환사채는요, 언제든지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주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분 비율이, 주주의 지분 비율이 막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것도 사채는 회사채인데, 회사가 만약에 신주를 발행한다면요, 이 채권자가 우선해서 신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주식의 지분 비율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 사채도 아니고 보통주도 아니고 어중간한 형태라는 얘기죠. 이걸 메자닌 금융이라는 겁니다. 정답은요, 딱 보니까 자, 니은번, 리을번이 들어가는 걸 찾으면 돼요. 니은번, 리을번. 그러니까 니은번, 리을번이 들어가 있는 거는 자, 2번밖에 없네요. 2번. 그죠? 그래서 요거 후순위 대출이라고, 이거 거의 이런 걸 강의 안 하는데, 이런 걸 모른다 하더라도 니은번, 리을번이 들어가는 거 있죠? 요거 찾으면 답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후순위 대출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 회사가 이제 선순위 대출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선순위입니다. 요거는요, 요거는 주식이 되겠네요. 주식. 자, 지분이라고 할게요. 지분. 그리고 요 사이에 후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후순위. 회사가 이제 쫄딱 망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은 회사가 이제 쫄딱 망하게 되면 회사 정리 절차라든가 이런 걸, 회사를 처분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맨 먼저 선순위 대출자인데 우선해서 채워줘야 돼요. 먼저 돈을 갚아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없다면, 남는 돈이 있다면 주주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남는들이. 근데 이 후순위 대출은요, 만약에 선순위 대출자한테 전부 다 그 돈을 갚았죠. 그러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사람도 가져갈 게 없을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요, 회사 운영에 상당히, 회사 운영이 안 되면 이 사람도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약간의 지분의 성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분 성격이.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형태 있죠. 요걸요, 후순위 대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거는 강의를 거의 안 하는데, 어쨌거나 니은번, 리을번을 알 수 있다면요,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알 수 있었던 문제예요. 나머지는요, 다 보통주라든가, 자, 이런 것들, 보통주는요, 지분금융이고 주택 상환사채 아닙니까? 나중에 회사채, 주택으로 갚겠다는 회사채죠. 이거는 부채금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요, 2번 답해야 돼요. 2번. 다시 좀 거꾸로 올라갈게요. 자, 26번은 이거 나울이라고 판단했었는데 상당히 조잡스럽게 물어봤네요. 그리고 시간이 꽤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이 표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X산업, Y산업, Z산업이 있죠. 이렇게 있고, 여기는요, A도시, 여기는요, A 지역이네요. 여기는요, B지역, 여기는요, 전국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국. 이렇게 한다면,
자, 지금 전국에는 총 몇 명이 종사하냐면 190명이 종사하는데 X산업에 80명이 종사하고 있답니다. Y산업에요 60명. 그다음에 자, Z산업에 50명이 종사하고 있대요. 근데 여기 A지역 볼게요. A지역은 총 몇 명이 종사하냐면 90명이 종사하고 있답니다. 종사하는데 X산업에는요 30명이 종사하고 있대요. 그다음에 Y산업에도 30명, Z산업에도 30명이 종사한다. 이 박스를 좀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자, B지역은요. B지역은 총 몇 명이라고요? 10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100명이 고용자가 있는데 X산업에 50명이 종사하고 있답니다. Y산업에 30명, Z산업에요 20명이 종사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때 만약에 자, X산업에 대한 A지역의 입지개수를 구하라. A지역의 X산업의 입지개수 구하라. 그러면 전국에 190명 중에 전국은요 190명 중에 80명이 X산업에 종사하죠. 근데 A지역은요 90명 중에 30명 종사하잖아요. 90명 중에 30명 종사하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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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주면 돼요. 이것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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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주면 되죠. 그럼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돼요. 요거는 이미 요거는 계산이 되어 있는 0.79로 주어져 있죠. 그러면 똑같이 얘는요. 이것분의 이거분의 이것분의 이거 좀 되죠. 그러면 계산하면 1.187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만약에 Y산업에 대한 A지역의 입지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것분의 이거분의 이것분의 이거 좀 돼요.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나 1.056 나옵니다. 이것분의 이거분의 이것분의 이거 있죠? 그러면 이게 나옵니다. 이거 얼마 나오냐면 0.95 나옵니다. 만약에 Z산업을 하면요. 이것분의 이거분의 이것분의 이거 있죠? 그거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 얼마 나오냐면 1.27. 그 다음에 이것분의 이거분의 이것분의 이거 있죠? 이렇게 해주면 이건 얼마나, 요거는 계산이 돼 있을 겁니다. 0.76. 0.76 이렇게 계산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 물어보는 게, 자, 여기서 물어보는 게 기반산업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죠. 기반산업이라는 것은요, 일보다 큰 산업을 기반산업이라는 거예요. 일보다 큰 산업. 그러니까 A지역에서는요, 일보다 큰 산업이 Y산업과 Z산업이 있고, 그 다음에 B지역은요, 일보다 큰 산업이 X산업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A지역은 2개, B지역은 1개. 이렇게 해서 정답은요, 5번 답해야 됩니다. 5번. 자, 이렇게 하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주 조잡스럽게 물어봐갖고 아주 난감했을 겁니다. 이거 풀고는 싶은데 이게 다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 박스 보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일단 제껴야 됩니다. 일단 나중에 푸는 게 좋아요. 연습을 좀 많이 했어야 됩니다. 다들 뭐 연습하셨겠지만. 자, 그 다음에 요번에 작년에 그 원리금 균등이 물어봤기 때문에 올해는 원금 균등을 물어보리라고 예측은 했었는데, 그 약간 또, 응용해서 물어본 겁니다. 응용해서도 그래도 능히 풀 수 있는 겁니다. A는요, 주택급입을 위하여 6억을 빌렸답니다. 만기가 30년인데, 6억을 빌렸대요. 자, 이때 먼저 대출 금리하고 3회차의 상환할 원리금액은 1년, 2년, 3회차의 상환할 원금, 원리금을 물어본 거죠. 대출금리는 고정금리고 대출기간은 30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리금 상환 조건은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고 매년 말에 갚기로 했어요. 1회차의 원리금 상환액이 4,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계산할 때는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얘를 나누기 30년 해야 돼요. 그러면 매년 갚을 원금액이 나옵니다. 매년 갚을 원금액 2천만 원 나와요. 자, 매년 얼마씩 갚은데요? 2천만 원씩 갚으면 됩니다. 머릿속으로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매년 얼마씩 갚는다고요? 2천만 원씩. 여기도 얼마라고요? 2천만 원. 여기도 얼마라고요?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갚는 겁니다. 원금을 똑같이 갚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첫 해 갚은 돈이 원리금 상환액이 4,400이니까 이자가 2,400만 원이라는 얘기네요. 이자가 얼마라고요?
2,400만 원 아닙니까? 400만 원. 그러면 6억에다가 첫 해니까 6억에다 뭘 곱했더니 2,400만 원 한 거죠. 그러면 2,400 나누고 6억 해주면 돼요. 그러면 첫 해 이자가 나옵니다. 첫 해 이자가 4%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이자를 곱했더니 이거죠. 그럼 이거를 이거 나누면 돼요. 그럼 이자율은 몇 프로라고요? 4%이다. 그래서 이자율 일단 계산했고, 그 다음에 3년 차에 원금 이자를 물어본 거죠. 3년 차에. 그러면 자, 원금은 구해졌고 이자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자는요. 6억에서 자, 그동안 얼마 갚았어요? 2천만 원 갚고 여기도 2천만 원 갚았죠. 총 4천만 원 갚았네요. 4천만 원을 갚은 상태에서 자, 1년이 지났으니까 이자를 4% 부과하는 거죠. 4%. 그럼 계산하면 얘는 얼마 나오냐면 2,240만 원 나올 겁니다. 2,240만 원. 그럼 이게 얼마라고요? 2,240만 원. 그럼 여기 물어보는 게 3회차에 원금은 얼마요? 원금은 2천만 원. 이자는 얼마요? 2,240만 원 합쳐서 4,240만 원. 4,240만 원. 정답은 1번 답하면 됩니다. 1번. 자, 이렇게 해서 27번은요. 1번이 정답이에요. 자, 28번 했고 29번 보겠습니다. 모기지 유동화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요거는요. 여러 번 했던 문제라 쉽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MBS의 종류를 물어보는 건데 딱 이 정도는 공부를 했을 겁니다. 2번이 정답인데 MPTV는요. 자, 조기상환 위험은 누가 부담해요? 투자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TV에 갖고 투자 부담하고 나눠 부담하는 거죠. 투자자, 발행자. 그래서 채무 불이행 위험은 누가 부담해요? 발행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발행자. 조기상환 위험은요. 투자자. 채무 불이행 위험은요. 발행자. 이렇게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린 겁니다. 2번. 자, 그래서 그 29번은 2번을 답하면 됩니다. 2번.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옳은 것이니까 하나하나 다 해봐야 되겠네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 매기에 상환하는 원금액이 점점 감소하는 게 아니라 이자가 점점 줄어들죠. 그 대신 원금액은 점점 증가하는 겁니다. 원금은 점점 증가한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볼게요. 원금 균등 방식의 경우에 매기에 상환하는 원리금액은 동일한 게 아니라 자, 이거는요. 원금 균등은요. 원금은 동일하지만 이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리금 합계액은요. 점점 감소하는 겁니다. 원리금 합계는 동일한 게 아니라 점점 감소하는 겁니다. 3번 볼게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대출금의 가중 평균 상환 기간이 짧다는 얘기는요. 가장 먼저 회수되는 거 있죠. 가장 앞서서 회수되는 거 있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초창기 때.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원금 균등 방식이 처음에 가장 많이 갚아요. 그 다음에 체증식이요. 가장 적게 갚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간에 원리금 균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금 균등이 평균 가중평 상환 기간이 가장 짧아요. 가장 빨리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빨리 회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중평균 상환 기간이 더 짧다. 그래서 3번 맞는 겁니다. 4번 볼게요. 점증상환 대출은요. 처음엔 조금 갚고 나중에 많이 갚으라 그러기 때문에 주로 젊은 소득층인 장래소득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다는 얘기죠. 장래소득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소득층에게 적합하다 해줘야 돼요. 만기 일시상환 방식은요. 예를 1억을 빌려주면서 10년 있다. 이자만 계속 납부하다가 만기 한꺼번에 갚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자금 회수를 거의 원금 회수는 거의 안 하고 이자만 받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10년 후가 됐든 20년 후가 됐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시장 상황도 바뀔 수 있는 거고. 자, 이 채무자의 소득 수준도 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자율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의 경우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하여 대출 기간에 이자 수입은 늘어나는 겁니다. 이자 수입은요 가장 높아요. 위험이 큰 대신요 이자율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자율은 높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30번은 정답이 3번입니다. 3번.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민간 투자 사업의 유형을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옳게. 요거는 늘상 했던 문제니까. 자,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시설을 건설했다. 그러면 건설했으니까 일단 B가 나와야 돼요. build. 그 다음에 소유 운영을 한 후에 오퍼레이트가 나와야 되겠네요. 순서에 따라 해나가는 겁니다. 사업이 종료될 때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시설의 소유권을요 이전한다.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얘기죠. 트랜스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BOT 방식이에요. 니은번 보겠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했다. 그럼 B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에 타인에게 임대했다는 얘기는요. 임대를 받겠다는 얘기죠. 우선 임대를 받은 다음에 이거 리스라고 하는 겁니다. 임대료. 그리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겠다. 그 다음에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BLT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디귿번 볼게요.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했다. 그러면 B가 나와야 되는 거죠. 핵심적인 내용. 키포인트가 건설입니다. 그 다음에 준공과 함께 민간 사업자가 당해시설의 소유권도 가져가고 운영권도 가져가는 거죠. own, 그 다음에 operate에서 BO 방식이어야 합니다. 소유권도 가져가고 운영도 하는 형태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정답은 4번에 있을 겁니다. 4번. 기억번은 BOT 방식, 니은번은요 BLT 방식, 디귿번은요 BO 방식. 이렇게 답하면 돼요. 4번을 정답으로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마다 마케팅에 한 문제 정도 물어보다가 이번에는 두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두 문제. 자, 요거는 뭐 틀린 것만 금방 찾을 수 있는 겁니다. STP 전략이라는 것은요. 자, 일단은 S라는 게 시멘테이션 해갖고 시장을 세분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타겟 마켓이다 해서 이거를요. 자, 이 목표가 될 만한 시장, 표적이 될 만한 시장을 선정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P라는 게 포지셔닝 전략이다. 차별화 전략이다 하면서 남들과는 그 시장을 표적으로 삼은 다른 회사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들과는 뭔가 차이를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판매 촉진이 아니라 차별화 전략이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차별화 전략. 포지셔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예, 요거는 4P 믹스 전략 중에 하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요거는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것도 자, 틀린 것을 찾은 거죠.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건데 자, 요거는 여기는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이 흡수율 분석이라는 것은요. 예, 보통 개발론에서 과거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비율로 흡수가 되었나. 야, 여기서 흡수라는 것은요. 매매라든가 임대가 되었냐. 이걸 따져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여기 개발할 시, 개발해서 거기다가 매매라든가 임대 능력을 따져서요. 그 시장성 있는지를 따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흡수율 분석이라는 겁니다. 흡수율. 예컨대 여기다 이제 대림 아파트를 지으려고 합니다. 대림 산업이 딱 지으려고 하는데, 자, 최근에 삼성 아파트가 아파트를 분양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분양하기 시작해서 보통 1년 동안, 1년을 따집니다.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비율로 흡수가 되었나. 예를 들어서 분양하자마자 요이 땅 했더니 분양이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들도 그만큼, 자, 매매나 임대가 잘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아파트 지으려고 하겠네요. 근데 1년이 되도록 분양률은 40%밖에 안 된다. 그럼 얘들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따져보는 걸요. 흡수율 분석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틀렸는데 흡수율 분석은요. 재무적 타당성 분석에서 여기 재무적 타당성이 나왔다는 얘기는요. 보통 이제 민감도 분석 이걸 얘기합니다. 주요 변수들의 투입값 예를 들어서 임대료라든가 공실이라든가 아니면 경비 같은 거를 조금씩 움직여 봅니다. 이때 기대 수익 같은 게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하느냐 이걸 가지고서 여러 가지 자 우연 같은 거 분석해 보겠다는 얘기죠. 요거는요 흡수율 분석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민감도 분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민감도 분석에 대한 설명이지 흡수율 분석과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흡수율 분석과는 상관없다. 정답은 5번에 써야 돼요. 5번. 그 다음에 34번 볼게요. 34번.
자, 부동산 마케팅 또 하나 나왔네요.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보통 이제 이 바이럴 마케팅 요것들은 뭐 최근에 나온 어떤 마케팅 그 어떤 전략입니다. 전략이라 우리 그 일상적인 교재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내용인데 그래도 2번부터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1번을 답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분양 성공을 위해서는요, 아파트 브랜드를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고객의 인식을 각인시키도록 하는 노력. 이거는 STP 전략 중에 이 셋 중에서는요, 포지셔닝 전략을 얘기합니다. 남들과는 어떤 형태로 차이를 둘 거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차별화 전략. 영어로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포지셔닝 전략.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3번 볼게요.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추첨을 통해서 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소비자한테 알릴 것인가, 이렇게 광고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는 사람들한테 어떤 경품을 줄 것인가, 이거 전부 다 판매 촉진 전략입니다. 판매 촉진, 프로모션 전략이다 해줘야 돼요. 4P 믹스 전략 중에 프로모션 전략, 이걸 얘기합니다. 프로모션. 그 다음에 아파트 차별화를 위하여 커뮤니티 시설에 헬스장, 골프 연습장을 설치하는 거, 이거는요, 아파트의 제품에 있어서 남들과는 차이를 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4P 믹스 전략 중에 제품 전략, 프로덕트 전략을 얘기합니다. 제품 전략. 그 다음에 고객점유 마케팅 전략에서는요, 아이다 원리의 주의, 관심, 결정, 행동, 요 네 가지가 있는데 뭐가 틀렸냐면 이 결정이 아니라 이거는요, 욕망, 디자이어라는 겁니다. 욕망 단계. 디자이어 있죠? 요게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나는 건 다 틀렸으니까 정답은 1번이 맞는 거겠네요. 1번. 이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요즘에 이게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핸드폰 세대 아닙니까? 전부 다. 그래서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처럼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내게 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 있죠? 이런 형태를요,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마치 바이러스처럼 점점 바로 퍼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바이럴 마케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1번을 공부를 안 했던 얘기인데, 현실 시사적인 마케팅 용어인데, 요거는 거의 공부를 안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2번, 3번, 4번, 5번을 정확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1번을 답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1번을.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자, 그 다음에 문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몇 번이냐면 35번. 35번은요, 늘상 했던 문제들. 자, 지역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파악해서 가격 수준을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은요, 최유효 이용 여부를 판단해서 구체적인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자, 그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은요, 일반적으로 그 평가하려는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걸 여기서 분석하는 게 좋지만 이런 데 사례가 없다면요, 유사 지역이라든가 동일 수구권 있죠? 이런 선택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5번은요,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는 지역 분석은요, 해당 지역의 뭐뭐 및 그 지역의 부동산의 가격 수준을 판정하겠다. 그러면 기억번은요, 표준적 이용, 이거 나와야 돼요. 표준적 이용을 파악해서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것이며, 개별 분석은요,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최유효 이용 여부를 판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1번하고 1번, 2번, 5번도 답이 있네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요, 지역 분석의 분석 대상 지역 중에 디귿은요,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다.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은요, 인근 지역밖에 없는 겁니다. 인근 지역. 그래서 정답 2번으로 했어야 되겠네요. 2번. 정답 2번 했어야 됩니다. 36번 보겠습니다. 원가법에서 사용하는 감가 수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이 틀렸는데요. 1번. 자, 정률법에서는요, 정률은 매년 일정한 겁니다. 30% 정률. 네, 일정해요. 그래서, 자, 이게 제조도로 원가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라면요, 첫 해는 정률이 30%다. 그러면 첫 해는요, 100만 원에 30% 곱합니다. 그러면 첫 해는 30만 원이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100만 원에 30만 원 까져 나갔죠. 그럼 두 번째는 70만 원 남았을 거 아닙니까? 70만 원에 30%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7에 27에서 27만 원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세 번째는요. 여기서 요거 빼고 요거 뺀 나머지에 대해서 30% 곱하는 거예요.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미삼각 잔액에 대해서 항상 정률을 곱하는 겁니다. 정률. 그래서 그러니까 감가액은 점점 줄어들지만 정률은 항상 일정한 거예요. 이건 항상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정률법에서 매년 감가율이 감소함에 따라서 감가액이 감소한다. 감가율이 감소하는 게 아닙니다. 감가율은 일정합니다. 감가율은 뭐라고요? 일정하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감가율은 일정합니다. 다만 감가액은 점점 감소하는 거예요. 감가액은 점점 감소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1번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37번 보겠습니다. 다른 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37번이니까 밑으로 내려야 되겠네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이것도 어렵지 않게 답이 다 5번에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렸을 겁니다. 5번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수익환원법은요. 장래 예상되는 수익이 있을 겁니다. 예상되는 수익을요. 지금 시점의 가치로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지금 시점의 가치를 구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거를요. 수익환원법 해줍니다. 수익환원법. 그래서 이거는 수익분석법이 아니라 수익환원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걸로 기대되는 손수익이라든가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한다 해줍니다. 우리 전통적인 소득정법에서는요. 환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서는 할인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겠다.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요. 수익 분석법이 아니에요. 수익 분석법은 임료를 구하는 방식이고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요. 수익 환원법입니다. 수익 환원법. 그 정답은 5번 답해야 돼요. 5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38번도 단골로 나온 계산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수익 가치는 이렇게 우리 물론 전통적인 소득 저금법을 얘기합니다. 순 영업소득을요. 자, 적절한 환원이율로 나눈다 해줍니다. 나눈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자를 활용하여 이걸 직접 환원법이다. 혹은 전통적 소득 저금법 해줍니다. 직접 환원법으로 산정한 대상 물건의 수익 가격은 일단은 요거 순영업소득은요. 우리 투자론에서 공부한 것처럼 가유순 전후다. 가능조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는 빼주고 기타 소득 더한 거를요. 유효조소득 해줍니다. 그래서 각종 영업 경비를 빼낸 거를요. 순영업소득이다. 여기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가능조소득은 7천만 원. 가능조소득은 7천만 원이 주어져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공실 및 대손충당금은요. 이놈의 5%랍니다. 5%면 57에 35에서 350만 원 될 겁니다. 이거 빼줘야 돼요. 그러면 6,650만 원 나올 겁니다. 6,650만 원. 이게 바로 유효조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영업 경비를 빼놔야 되는데 영업 경비는요. 유효조소득의 40%랍니다. 요놈의 40%라는 얘기죠. 계산기 두드려야 되겠네요. 이거 40%면요. 자, 2,660만 원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다 됐네요. 계산하면요. 얼마나 하면 3,990만 원. 이런 경우는요. 6,650만 원 곱하기 0.65로 하면 바로 나옵니다. 어쨌거나 3,990만 원. 그리고 환원율은 주어져 있죠. 10% 딱 주어져 있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요거는요. 환원 이율까지 계산해봐라. 그러면 좀 문제가 어려운데 얘는 아예 주어졌죠. 곧바로 나누면 돼요. 0.1로 나누면요. 3억 9,900만 원. 3억 9,900만 원. 정답은 4번. 4번에 있네요. 4번 답하면 돼요. 그 다음에 39번 볼게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요거를 해야 되는데. 자, 요거는요. 문제 자체가 늘상 했던 문제인데
자, 항상 답을 이번에는 5번으로 많이 배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걸렸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자, 뭐 많이는 안 걸리는데 39번은요. 5번이 정답이에요. 자, 개별 공시지가가 됐든 공동주택 가격이 됐든 이익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든 가격은요. 이익 신청이 가능한데 결정 공실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이라든가 전자문서를 포함해서 자, 이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익 신청을 누구한테 하냐 그런 얘기인데 개별 주택 가격은요. 자, 이 결정 공시한 자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자 들어간 거는요. 전부 다 시군 구청장이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개별 주택 가격은요. 누구한테요? 시군 구청장한테 이익 신청할 수 있지만 공동주택 가격 요거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 가격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틀린 겁니다. 요거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요 국토교통부 장관. 요거는 맞지만 요거 누구한테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좀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마지막 문제 볼게요. 40번 볼게요. 5번이 틀린 겁니다. 40번. 자, 다음 자리를 활용하여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의 가액은 자, 요거는요. 공시지가 기준법은요. 요걸 대상 토지라 할까요? 대상 토지를 평가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거래했던 사례를 가지고 하지 말고 주변에 적절한 표준지를 선정해서 요게 적절한 가치를 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요때 자, 요거를 비준 가치로 할게요. 비준 가치를 구할 때는요. 자, 요거 표준지의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표준지의 가격에다가 사시지계다. 사시지계 이렇게 해서 자, 사정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의 비교, 개별 요인의 비교를 다 곱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요. 이걸 공시지가 기준법이라 하는데 이 표준지를 결정할 때 이미 특수한 사정 같은 건 다 없다고 가정하고 평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사정보정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시점 수정 자, 곱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상 토지는요. A시, B구 C동에 있는 320번지 있는 일반 상업지역이라 있는 땅인데 자, 320번지 있다는 얘기죠. 몇 번지 있다고요? 320번지에 있는 땅이랍니다. 그 다음에 기준 시점 2021년 10월 30일 날 기초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비교 표준지는요. A시, B구 C동 같은 동에 있네요. 300번지에 있는 거랍니다. 300번지에 있는 거죠. 300번지. 자, 요것도 일반 상업지구에 있답니다. 그래서 개별 기준 공시지가가 1,000만 원이랍니다. 이게 얼마라고요? 1,000만 원이래요. 1,000만 원. 그 다음에 지가 변동률은요. 자, 1월 1일 날부터 평가하고자 하는 기준 시점까지요. 5%가 상승했답니다. 이렇게 나오면요. 무조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시점 수정은요. 100분의 105 이렇게 해주면 돼요. 100분의 105 이렇게.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은요.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 요인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역 요인도 비교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개별 요인만 비교하면 되겠네요. 개별 요인은요. 자, 대상 토지는 비교 표준지에 비하여 가로 조건은 10% 5세, 환경 조건은 20% 열세, 그리고 자,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그 밖의 요인의 보정키는 1.5라는 얘기죠. 그럼 그 얘기는요. 하나하나 개별 요인의 비교치가 여러 개 있다면요. 여러 개 다 곱해줘야 돼요. 여러 개 곱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먼저. 자, 거기 보니까 그 가로 조건은 10% 5세니까 사례분의 대상인데 10% 5세니까 얘는요 110 해줘야 돼요. 우세한 쪽에다 사례분의 대상 항상 우세한 쪽에다 우세한 정도 더해줘야 되고 열세한 쪽에다 열세한 정도 빼주면 돼요.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은요 사례분의 대상 한 다음에요. 자, 대상 토지가 20% 열세라고 했죠. 그럼 20을 빼줘야 돼요. 얘는 80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사례분의 대상 한 다음에 얘가 2% 열세라고 했죠. 그리고 나머지는요. 그 밖에 요정 보정치가 1.5랍니다. 그럼 1.5로 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계산하게 되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정답 얼마 나오냐면
자, 1,386만 원 나올 겁니다. 1,386만 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요. 자, 3번을 정답을 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를 전부 다 풀어봤습니다.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의 말씀 드리고, 안타깝게 합격을 못하신 분들은요, 다시 한번 재기해서 꼭 그 자격증을 꼭 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